원래 이 토론을 참여를 하면 이 발제자의 그 발제문을 읽고 잘근잘근 씻고 비판을 하고 이래야 통쾌하게 생각도 하고 그럴 텐데요. 박지한 교수님이 쓰신 이 발제문을 보고 저는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래서 너무 감동을 한 나머지 이게 비판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토론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이 자리에 앉게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지한 교수님이 쓰신 그 윤치호의 협력일기라는 책을 정말 밑줄을 쳐가면서 빨간 견출지를 팍 붙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윤치호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화시대에는 선각자였고 그리고 외국을 많이 경험을 했던 이분이 막판에 가서 친일을 하게 돼서 결국 친일파의 대명사로 낙인이 찍혀버린 윤치호가 쓴 그 영문일기를 번역을 하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윤치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친일파라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쓰셔서 저는 정말 전율을 하면서 그 책을 읽었고 제가 만나는 제 친구들마다 다 그 책을 제가 사서 주거나 아니면 사서 읽으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한 책의 저자분이 옆에 계시니까 저는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대처 총리를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로는 영국 탄광촌을 그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요. 브레스트 업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대처 총리가 그 1984년에 석탄 산업 합리화법을 통해서 막 그 탄광들 그야말로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탄광들을 폐쇄하는 데 맞서서 이 탄광 그 광부들이 스트라이키를 일으키고 하는 내용을 그 탄광에서 운영하는 그 광부들의 밴드를 통해서 이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좌파적이고 그 광부들에게 동정적이고 그리고 탄광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치 악의 세력으로 그리고 이 광부들 편을 드는 사람들을 선의 세력으로 이렇게 묘사한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광부들이 패해서 800개가 넘는 이제 탄광이 문을 닫았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광부들에게 바친다 하는 그런 영화로 끝이 납니다. 그걸 보니까 이 대처라는 사람은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그 강력한 노조를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이걸 했을까. 대처는 정말 대책 없이 강한 여자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영화가 참 굉장히 좀 감명 깊은 영화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1995년, 6년 무렵에 언론사에 있으면서 제가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남미 출장을 막 한 열 몇 번을 가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남미에서 그 내전이 막바지에 달아서 극악무도한 그 테러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서 그 종군 취재를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간 길에 아르헨티나를 제가 한 번도 안 가서 아르헨티나를 갔어요. 95년, 96년 무렵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라든지 과거사 재판 이런 게 그 관심사로 떠오를 그 무렵입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도 다 군부 정권을 거치면서 군부 정권 시절에 굉장한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고 집단 학살을 해서 그런 시체 무더기가 발견이 돼서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 국가정보기관 같은 데서 이 정치범들을 다 체포를 해가지고 헬기나 이런 데 태워서 바다 한복판에다가 그냥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하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졌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시 중심가에서
매주 수요일이 되면 그 실종된 그 엄마들이 촛불을 들고 이렇게 매일 침묵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영국한테 완전히 쌍코피 터져가지고 박살이 났던 그로부터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뭐 국회의장 이런 뭐 고관대작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영국하고 전쟁을 해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대처를 좀 우습게 봤다. 대처를 우습게 본 죄로 정말 우리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다. 대처 저 여자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거의 다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르헨티나의 이 군사정권의 그 지도자들이 설마 영국이 그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 포클랜드까지 영국이 와서 전쟁을 하겠느냐. 이거는 우리 국내용으로 이걸 그냥 전쟁 포클랜드를 그냥 점령을 해버리자 하고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다가 또 왕족이 또 헬기 조종사로 참전을 해가지고 거의 뭐 거국적인 그 전쟁이 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정말 그 박살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칠레를 또 영국이 가서 그 잘 구슬러서 칠레가 아르헨티나에 대한 모든 군사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래서 자기 뒤통수에 적을 한 명 더 두고 전쟁을 하다가 진짜 그 대처라는 사람을 우습게 본 죄로 아르헨티나가 정말 큰 피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와가지고 대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열심히 그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정치인이 했던 말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정치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생각은 뭐다. 이런 것들을 쭉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 정치인의 말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대처가 쓴 그 국가경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야말로 대처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에서부터 리더십 그리고 국내 정치를 할 때 자기의 정치 철학 그리고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이 사람의 가치관 같은 게 이 국가경영이라는 책에 아주 탄탄하게 다 들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될까? 내가 대처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 마거릿 대처가 지은 국가경영이라는 책을 제가 참 열심히 봤는데요. 거기 보면 참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처는 자기가 왜 정치인이 됐느냐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라는 괴물에 맞서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겠다. 는 강력하고 열정적인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나는 정치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라는 괴물에 맞서기 위해서. 따라서 대처 총리는 국가보다는 어떤 개인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자기의 정치를 통해서 실현을 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처 총리의 그 일생을 보면 어떤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정부의 개입이란 원래 문제가 있는 방식이므로 모든 것이 완전히 증명됐을 때 한해서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를 하겠다 하는 것을 본인이 말과 글로써 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데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말은 그렇게 하고 글은 그렇게 쓰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대처 총리는 그런 면에서 어찌됐든 언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그 대처 총리를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 뭐 대처 총리 탄신일이기도 하고 벌써 그분이 90세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처가 남긴 정말 인류에 대한 유산은 어떤 것일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세계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을 했다 하는 점을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규제 완화라든지 세율이나 민영화 이런 거를 추진했다면 국제 무대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외환에 대한 통제를 폐지하고 관세를 인하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그리고 동유럽과 소련 공산주의 같은 이런 공산주의를 붕괴시켜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든 어떻게 보면 레이건과 대처라는 이 두 사람이야말로 이 지구상의 암적 존재나 마찬가지였던 이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점에 대처 총리의 위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하여간 철의 여인, 철의 수상 이런 식으로 강철 같은 이미지를 주장을 하는 그런 수식어가 앞에 붙는데 하여간 국가 경영이라는 책을 보면 신념에 찬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남자니 여자니 하는 그런 성을 떠나서 그냥 어떤 위대함 그리고 실천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내세워야지 이 사람이 무슨 여성 총리였느니 남성 총리였느니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처 총리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여기다 좀 뽑아놨는데요. 특히 박정희 교수님이 아까 발제문을 소개하시면서 했던 유명했던 인터뷰 내용도 제가 요 뒤에 실어놨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이게? 예, 요 뒤쪽. 예, 그녀는 용감했다라는 거 아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거쳐왔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생겼다. 가서 보조금을 얻어와야지 라든가 노숙자가 됐어. 정부가 내 거처를 마련해 줘야 돼 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사회에 떠넘기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떤 정부도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사람들은 반드시 우선 자기 자신을 보살펴야 한다. 자신을 보살피고 난 후에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사람들은 의무도 수행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어내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얻어야 할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게 당시에 인터뷰를 했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아마 당시 좌파 정치인이라든지 학자, 특히 언론인들이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마가렛 대처는 국가경영이라는 책에서 요 인터뷰를 소개해놓고 거기다 자기가 평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신념에 붙일 새로운 제목을 찾는데 항상 상당한 시간을 썼는데 이는 과거의 개념들이 금방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원래 마르크스주의를 지칭하던 사회민주주의가 민주적 사회주의에 밀려 자리를 내줬고 사회주의가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 되자 요즘은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제3의 길이나 신조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새로워진 사회민주주의에 더 가깝다. 이제는 진보적 통치라는 표현이 제3의 길을 밀어내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주의는 다양한 외관 밑에 숨어 새로운 포장을 덮어쓰고 있지만 자유와 번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다.
이렇게 아주 본인이 자기 생각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대처수상은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그 유인물에 있는 그 토론문을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그 박지원 교수님의 발제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좀 그 눈여겨봤던 부분은 대처수상이 보수당 당수로 선출된 후에 노동당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이데올로기 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문제연구소라든지 정책연구센터, 아담 스미스 연구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이제 이데올로기 그 전쟁을 벌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국이 그 진보, 좌파, 진보 뭐 이런 사람들이 월남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 사회가 완전히 좌회전을 했을 때 미국의 그 보수파에서 기업연구소라든지 헤리티지 재단이라든지 랜드연구소 같은 이런 아주 엄청난 이런 싱크탱크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국가 정책을 만들고 그 국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을 시키고 그런 아주 오랜 동안의 연구와 노력을 거쳐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미국 사회를 중심을 잡았던 이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행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 단임 정부, 5년 단임이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대처총리가 이렇게 운영을 했던 이런 연구소, 그 다음에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했던 이런 싱크탱크 집단, 이런 것들을 우리도 좀 진지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로 다음 정부를 책임지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반짝쇼, 깜짝쇼에서 그냥 5년 대통령 당선돼서 무책임하게 국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말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이런 싱크탱크를 통해서 우리도 아주 고도의 행정적 정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국가 행정과 경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와 또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히 이제 그 대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제하신 또 앞에서도 또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대처하니까 생각나는 거 재밌는 게 하나 생각나는데 제가 연구소 공부할 때 텔레비전에서 만화가 하나 나왔어요. 만화가. 이 만화가 무슨 만화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대처를 안고 침대에 누워있는 만화예요. 아마 한국 가서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영국에서 이제 약간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대처가 얼마나 레이건하고 한마디로 잘 어울리느냐, 정책에서 같은 노선을 같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만화를 해가지고 텔레비전 방송국에 나오는데 정말 배를 잡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은 저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는 거 영국 사회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이런 방구 보수당이나 대처 정부에서 비판하거나 문제를 삼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점이 또 영국이 또 자유로운 나라구나. 야, 대통령이 말이죠. 우리나라 박근혜 여사 대통령께서 만약에 무슨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뭐 이런 그림을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랬다면 난리가 나요. 아마 저 감옥 갈 거예요. 이런 말 잘못하면 제가 그 뒤에 말을 잊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잘못하면 이게 그러니까 영국은 그 정도 자유로운 나라다. 제가 그때 그 만화를 보고 정말 영국이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재밌는 대처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대처가 1990년 11월에 물러났는데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 아마 큰 일 중에 하나가 영국이 92년인가 영국이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벌써 빨리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아마 영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다면 생소하겠죠. 영국도 별 방법이 없습니다. 딱 외환 보유액이 없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 통일을 한 다음에
독일이 동독을 워낙 많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인플레이션이 됐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그 독일 연방은행이죠. 독일 연방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썼는데 이 고금리 정책을 쓰다 보니까 영국 런던에 있던 돈들이 전부 독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누구든지 투자자들은 금리가 높고 돈이 되는데 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외환이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영국에서. 대영 제국이 말이에요. 대영 제국을 호령하던 영국이 외환위기를 직면한다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대체 수상이 어디를 가느냐? 독일 연방은행 총재를 만나러 갑니다. 참,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무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의치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국 대통령이 수상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연방은행 총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계기 안 맞다고 난리가 날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은행 총재나 중국 인민은행 총재를 만나러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대체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영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게도 대체가 90년 11월에 물러나게 되고, 그 후에 영국은,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를 한번 겪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거 대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해야 할 일이라 그러면은, 뭐,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그 당시에 이제 84년도에 1년 동안 있던 그, 광부들과의 그 광산 노조의 파업에 제가 텔레비전 중계를 보니까 거의 한 2, 3m 앞에 광산 노조 지도자하고 둘이서 파업 현장에서 대담을 합니다.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 첫째로 상상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노조가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르니까 또 못 가는 그런 점도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 경호 문제가 있는데 수상이, 또 여성 수상의 경호 문제가 있는데 몇 미터를 두고 단판을 칩니다, 거기서. 그거 대체 아마 그래서 철의 여성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철의 여인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노조 본래 광산 모자를 쓰고 얼굴이 시커먼 광산 그 노조 지도 현장에서 파업 현장에서 그냥 확실하게 대체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 너무 오래해서 그 내용은 생각 안 나지만 그런 장면들이 기억나는데 그런 장면들에서 정말 대단한 지도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저는 그런 지도자가 왜 안 나타날까? 현장에 나가서 아마 현장에 나가서 정말 해야 할 일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독일 연방은행을 찾아가고 광산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가고 이게 대체의 모습이에요. 남자도 감히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그런 몇 가지 장면을 목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면서 대체가 정말 그런 사람이다 생각이 납니다. 그 대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 좀 얘기했지만 작은 정부를 구현한 거죠. 작은 정부. 시장 경제를 구해냈다. 아까 쭉 얘기했지만 전통적인 보수주의와는 떨어져서 작은 정부를 구해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것이 나오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마저 선거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복지라는 파퓰리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처칠이 수상이 베버리지라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복지 전쟁이 승리가 확실하니까 승리가 되면은 영국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하고 보고서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 보고서 때문에 보수당이 지게 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영국에 이제 그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영국병을 영국의 좋은 면에서는 영국의 세계적인 복지여도 나쁜 면에서는 영국병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대체 이전까지는 아무도 그걸 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거의 여야를 불문하고 선거 때마다 경제민주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경제민주화 선거공약을 내걸었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재정이 악화되는 불구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을 대체가 해냅니다. 해내가지고 80년에 예컨대 GDP 대 국가부채 비율이 46%였는데 90년에 물러나는 해에 32%까지 떨어지고 예정적자 비율도 80년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3%로 떨어뜨립니다. 이게 대체 확실한 소신이었어요. 제가 영국 유학 갈 때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국 학생들 제일 좋아하는 게 안경 맞추러 가는 거예요. 안경 공짜거든. 그럼 학생들은 공짜니까 전부 다 동그란 안경을 전부 공짜로 주말 되면 우르르 가서 맞추러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학생의 아이들이 오면은 도착하는 날 바로
보육원에 가면은 보육원 그 원장이 이 애가 뭐 유학을 온 아들이니 뭔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유학 왔다 그러면 믿어요. 영국 정말 신뢰사예요. 영국 신뢰사회라는 건 제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시험 관계상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데리고가서 오늘 내가 맨체스터 대학 유학 왔는데 이게 우리 애입니다. 그러면 보육 원장이 그냥 오늘 오후부터 여기 놔두고 가라 그래요. 놔두고 그 다음날부터 애 보육비가 나옵니다. 우유값이나 이런 게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간호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임신부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건강상태를 점검해주고 제 친구 와이프가 아기를 낳았는데 병원에 이제 문병을 갔더니 병원이 말이죠. 에어컨을 어떻게나 세게 해놓고 말이에요. 여자들에게 그냥 가지 하나 하얀 거 하나 둘 딱 씌워놓고 아무 없어. 그리고 그냥 바로 다음 샤워를 하고 난리야 냉수에. 큰일 나겠다. 이제 당신이 죽었다. 이제 산후병 때문에 죽는다. 이러지 말고 퇴원을 해서 집에 와서 뜨거운 이불 속에 들어누워 있어야 한다 했더니 병원을 퇴원을 안 시켜줘요. 며칠간 의무적으로 병원에 있어야 한다. 그 당시에 복지에도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커먼웰스 국가들이 영국에 오면 그 혜택을 받으니까 전부 출산 때가 되면 영국으로 다 와요. 아기를 놓으려고. 그런데 영국의 그 제도가 그 재정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정말 한번 병원에 가려면은 동네마다 이제 의사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우리나라 왜 그 제도를 도입하냐면 우리나라는 왜냐면 그 병원 쇼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1년에 3,000번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하루에 몇십 번을 가. 그래 그 돈을 약을 사가지고 동네 약을 팔아먹는 일이 팔아먹거든요. 근데 영국은 반드시 동네 의사에서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는 그런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동네 의사를 만나려면 한 6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 문제. 왜냐면 의사도 오후 몇 시 되면 딱 일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 너무 좋은 복지되니까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영연방 국가들 다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과잉복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대처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이 민영화, 얼마나 민영화가 어려운 것인가는 우리가 보면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4대 부분 구조계획 해가지고 공공계획 그러는데 공기업 경영, 방만 경영 개선한다 소리 외에는 민영화 소리는 입 밖에서 못 꺼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왜냐하면 공공기관 민영화한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거의 부채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토지주택공사 부채는 누가 갚을지 몰라. 110조 원이 넘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 뭐 웬만한 공공노조는 그냥 다 10조, 20조 부채를 주고 다 비들지면서 고임금을 받고 고복지를 누리고 있는데 민영화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공기관 노조가 강력 반대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정부 관리들이 그걸 강력으로 지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들 지압 안 해. 왜? 관리들 지압하면 나중에 퇴직하고 낙하산 갈 데가 없어잖아요. 공공기관이 보통 한 부처에 한 20개 이상 있어요. 그러면 퇴직하면 이제 장차관 뭐 심지어 국실장 지나면 다 내려가는데 민영화 식구는 갈 데가 없으니까 공무원도 반대합니다. 그건 대통령 혼자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하고 3개월 내 6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게 민영화인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저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한다. 이것만 갖고는 공공부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이제 했다고 지금 이제 일단 그건 제쳐놓고 지금 이제 금융계획 딴 얘기 하는데 대체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노조를 먼저 이긴 다음에 1년간 싸워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간 게 민영화예요. 이걸 해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그러니까 공무원도 싫어하고 여당도 싫어해. 왜냐면 자기들도 국회의원 낙선되면 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자리가 없잖아요. 여당도 싫어하고 공공기관 노조도 싫어하는데 다 싫어하는데 수상이 오직 뚝심으로 해냈다. 이게 여성 수상으로서 과연 가능했는가? 이걸 해냈어요. 민영화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규제 완화죠. 우리가 잘 알는 영국의 86년 빅뱅. 이 규제 완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한국 봐요. 규제 완화 안 돼요. 왜? 금융기관 규제 완화 하려고 그러면은 재무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차관 정도 되면 금융회사 지주사 회장 가서 연봉 30억을 3년 동안 받게 되고 두 번 하면 33년 지나면 또 올해 잘 근무했다고 보너스 봉급 많이 받고 잘 근무했다고 장기 근속 보너스를 줘요. 그래서 3년 근속하면 대개 100억 정도 가져가는데 또 게다가 플러스 스탁옵션을 줘요. 회사가 우리나라는 스탁옵션 회사가 잘 돼야 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회사가 망해도 스탁옵션을 준단 말이에요. 아주 특이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제 2년, 두어 년이면 하면 200억 정도 가깝게 되는 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고 행장으로 가면 그보다 작은 한 20억 연봉을 받는데 이런 자리를 계속 가는데 규제 완화를 하겠습니다. 그 규제 완화 해버리면 다 못 가는 거거든. 규제를 딱 지고 있는데 되는데 그 규제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께서 규제 완화한다고 금융 규제 완화한다고 될지 모르겠는데 영국은 86년에 대처가 바로 그냥 빅뱅이라는 걸 다냐. 빅뱅이라 말 자체가 빅뱅이에요. 규제 프리예요, 영국이. 런던이 규제 프리. 그건 왜냐하면 대처가 그 당시에 유로존 탄생을 앞두고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영국 유럽 중앙은행이 탄생되기 때문에 금융 중심지가 프랑크푸르트 옮겨갈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86년에 미리 빅뱅을 단행하는 바람에 오늘날도 런던이 외환 거래량이 뉴욕의 2배입니다. 완전히 규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조계획과 노조시장 유연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아주 정보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셨어요. 완전히 노조계획과 노동시장하고. 그 다음에 교육평등률 타파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하고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결과 그 평균 30년이 넘으니까 미적분 못한 놈이 경제학과에 들어와요. 물어보면 문과학기 때문에 미적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너 경기수학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한심한 거죠. 미적분 못한 사람들이 스카이대학 경제학과에 들어옵니다. 못하는 정도 아니고 아니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 자, 그런 사람들이 무슨 노벨상에 도전합니까? 이과대학 들어온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3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지금 노벨상 언제 받나 그래요. 어림도 없죠. 한국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 한국 학생들은 어디가 있냐. 한국 청년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인도와 중국 학생들만 경쟁을 하고 한국 학생은 식당에서 접시 닦거나 사막의 땅콩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워킹 할리데이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화 교육의 30년 결과 우리 청년들을 피폐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대체는 그걸 완전히 깼습니다. 대체 그 당시에 역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교육을 그렇게 이런 것들이 대체가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서 대체가 이렇게 하면서 영국병이 완전 치유되고 영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그 결과 나온 것이 심지어는 야당의 노동당도 바꿔놨어요. 블레어 노동당의 신좌파라는 게 대체 영향을 받아서 좌파로 이렇게 우리가 옛날처럼 좌파로만 가면 안 된다는 게 신좌파죠. 신좌파. 그래서 그것은 독일 슈레더 사면장의 그 신중도 노선, 노예 밑에는 신중도 노선 같이 결합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개념보다는 경제적 개념을 중시하자고 한 것이 해서 유럽 사회민주주의를 새롭게 가야 된다고 한 것이 1999년에 슈레더 블레어 선언이죠. 런던에서 두 유럽의 유명한 양대 사민당 당수, 사회민주주의 당수가 모여서 선언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슈레더 블레어 선언인데 이렇게 되면서 북유럽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 북유럽이 완전히 그야말로 근로촉진행 복지제도로 바꾸어지면서 북유럽이 남유럽과는 다른 길을 건전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대처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대처라는 사람은 이 정도로 정말로 여당 아까 제가 했지만 여당조차도 지지하지 않고 공무원들도 지지하지 않고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노조는 말할 것도 없는데 거기를 대처가 정말 여성의 몸으로서 헤쳐나가서 영국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참 대단한 거고요. 한 가지 또 제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대처의 경우에 이제 79년 집권했기 때문에 79년 우리가 2차 오일 샥으로 인해서 유가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유가가 배럴당 1차 오일 샥 때는 배럴당 1달러 하던 것이 30달러까지 이제 73년에 3달러까지 올라 이것이 2차 오일 샥을 거치면 30달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고인플레이션에 시달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화정책의 고금리를 쓴 이유는 이것이 대체주의가 아니고 전 세계가 그 당시에는 고인플레 국가기 위해서 미국, 영국, 한국, 독일 할 것 없이 다 고금리를 쓰다가 이거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저금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주의에 포함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물가와 통화정책 사정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에서 토론한 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당이라서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좌파들이 그 강조한 일종의 네이밍인데 좌파라고 하면 표가 안 나오니까 진보라는 자꾸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보수 진보로 나눠지는데 저는 이거를 우파 좌파로 봐야 한다고. 아까 유럽에서 신좌파라고 그러잖아요. 블레어도. 그러니까 좌파 우파로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좌파는 뭐냐면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경제적으로는 정책은 잘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평등을 지상 과제로 생각하는 거고 우파는 성장을 지상 과제로 생각하는 거죠. 성장을 지상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가 정치가 이제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아까 우리 권영길 박사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보수 중에서도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가 있고 또 보수 중에서 새롭게 나가려고 하는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파 중에서도 우파 그러면 이제 보수적 우파, 진보적 우파 이렇게 나눠지죠. 대체는 엄격히 말하면 진보적 우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영국 보수당이 지켰던 우파적 가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파적 가치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진보적 우파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중에서도 블레어 같은 사람은 진보적 좌파에 속하고 옛날에 아주 그냥 공산주의식, 자유주의식 그런 걸 고집하는 사람을 보수적 좌파라고 수구적 좌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국에 특히 이제 좌파들이 좌파라는 그 인상을 인식을 사회에서 불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진보로 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진보 보수는 더 앞으로 좋은 일을 위해서 진행한다 하는 그런 거예요. 보수는 지금. 그리고 사상적인 개념으로는 카테고리는 우파 좌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 것이 정확한데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학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단한 혼선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저도 많이 배우고 실은 내용들이 굉장히 알찬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현진구 원장님이 이쪽에서 서서 지금 계속 듣고 계시는데 출연료를 깎으실까 걱정이 되니까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혹시 관심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박기영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혹시 제기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는 순으로 끝내겠습니다. 아까 김영삼 선생님께서 그 연구소 얘기를 하셨는데요. 마가렛 대처가 태어나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소입니다. 1944년에 하이크가 로드 투 서프돔, 그 노예가 되는 길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마가렛 대처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책을 가지고 학교에서 스터디를 했어요. 학생회장이었는데 그런데 그 저자가 쓴 글 가운데 당시에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 책을 성경처럼 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이에크 그 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유명한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닭을 키워서 돈을 많이 번 이 퍼스 네임을 잊었는데 피셔라는 사람이 하이에크를 찾아갑니다. 1944년에 책이 나왔으니까 아마 그 후로 2, 3년 후가 아닌가 싶어요. 찾아가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는 하지 말고 파비안 당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클럽이 있어요. 사상 클럽인데 그것처럼 자유주의 서클을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IEA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라는 연구소가 그 사람이 출연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쭉 80년대에 와가지고 특히 80년대에 와 제가 그 책을 20년이나 구입을 했는데 그 잡지를 하이에크 프리드만이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계 자유주의자들이 가담함으로 해서 실은 큰 기여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92년으로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그 쿠어스 맥주 사장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습니다. 맥주 사장이 나는 자유주의가 너무 좋은데, 이 자유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위 자유주의 싱크탱크고, 그보다 조금 앞서서 미국에서 AEI라고 해서 아메리칸 이코노믹 인스티튜트 AEI 지금도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세계 연구소가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유주의 발전에 참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돈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의 자유주의를 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려야만이 한국이 발전할 수가 있는데 당시 출연해서 연구소 하나 만드세요. 근데 아직은 얘기는 해본 적 없고 대단한 사람한테 보내려고 서류는 한번 갖춰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정근 교수님께서 처리 요인 말씀하셨는데
마가렛 대처가 이 보수당 총리가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아까 박지원 교수님께서 쭉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히스가 처음에 정권을 잡고 다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컴백을 했는데 컴백을 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또는 시장 경제에 관련된 정책을 펴겠다 해놓고 나서 완전히 딴짓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서클에서 대처 그 서클에서 대처보다는 더 대단한 사람이 키스 조지프인데 이 사람을 이제 차기 보수당 당수로 이제 내적으로는 완전히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스 조지프가 이제 사무실 하나 차리고 마가렛 대처가 하원이었을 때 가서 총무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지프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더 이상 보수당 당수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유태인이고 인종 우월주의자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미혼모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 뭐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기를 못 낳게 해야 된다.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사람은 유태인이고 인종 우월주의자고 이 사람은 절대 보수당 당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40여 명의 기자들이 24시간 이불을 갖다 놓고 키스 조지프 집 앞에다 깔아놓고 그 사람이 나오면 마이크 대고 한마디 하려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마가렛 대처 입에서 나온 얘기 오늘 저자가 쓴 건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나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대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제 됐는데 이 1975년에 75년 초에 전반기에 보수당 당수로 딱 당선이 되고 11월에 700명의 보수당 당원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소위 당수 연설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당시에 이제 대탕트 이제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냉전 시대지만 분위기가 아주 좋은 처지였는데 갑자기 그냥 소련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국가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냥 강력하게 막 느닷없이 한 거예요. 다음날 신문에 이제 소련에서 마가렛 대처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레이디, 아이언 레이디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갖고 철의 여인이 등장하고 이 영화도 왔었죠. 저도 영화를 봤는데 제가 볼 때 내가 강조했던 것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인상적인 것은 분배 정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분배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죠. 네, 저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역시 대처잡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자유주의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못난 사람들이 신자유주의가, 양구가 또 뭐 해서, 오히려 못 살게 한다 그러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자유주의는, 사상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에 마가렛 대처가 정권을 잡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위 시장 경제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첫째 바로 시작한 것이 노동개혁이죠. 그 다음에 작은 정부 예산 삭감 작은 정부 했죠. 그 다음에 민영화했죠. 그 다음에 규제 완화했죠. 그 다음에 금융개혁했죠. 그 다음에 분배 개혁했죠. 교육 평등비 팽개치고 교육 개혁을 했죠. 크게 봐서 6가지를 이제 쭉 해 나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저변에는 소위 자유주의 또는 시장 경제, 그런 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79년에 정권을 잡았는데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81년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레이건은 젊었을 때 꼭 쉬운 4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삼류 배우였거든요. 그런데 60년대부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인류 배우가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당시에 개인 최고 소득세율이 얼마냐면
플러스 80, 약 6%까지 세금을 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레이건이 그냥 분통을 터뜨리고 그 분통이 이제 1981년 대통령이 딱 되어서 드디어 이제 정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면 미국 경우에는 큰 정부가 문제다. 그것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81년 1월 예산 이제 그 정책이 나오는데 정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버립니다. 작은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대처가 그러지,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러지. 그런데 제가 이제 대처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대처 그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는가 관심을 가졌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OECD가 1990년에 프로그레스 인 스트럭처럴 리폼 구조개혁의 진전이라는 두툼한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대체가 그렇게 79년부터 구조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84년에 뉴질랜드에서 롱이 수상이 구조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87년에 아일랜드에서 찰스 호이 수상이 구조개혁을 합니다. 그 책에는 그 세 나라 얘기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잘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9가지 부문에서 이를테면 이 세 나라가 구조개혁을 해 나가는데 회원 국가들도 이걸 따라라 그러면서 9가지 분야를 정리를 했는데 한마디로 경쟁원리, 시장경제 원리를 바로 그 9가지 부문에 도입을 해라. 성공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음 단계로 이제 세계 경제가 실제로는 1992년부터 호황이 이제 들어서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일단은 끝납니다. 이제 2007년까지. 근데 이 기간 동안을 보면요, 이 세계 역사상 우리가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사는 시대입니다. 소득 증가가 높고 실업률이 낮고, 그 모든 나라들이 뭐 엄청나게 대부분 다 잘 살았어요. 92년부터. 그런데 92년부터 이제 유엔 데이터를 들춰보면요, OECD 경우에는 당시에 32개국 국가 가운데서 5개 나라만 빼고 모든 나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작은 정부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GDP 가운데서 소위 정부 지출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전국 규모가 작아지는 거죠. 2007년까지 오다가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를 당하고 나서 그냥 막 정부가 돈 지출했었죠. 이제 그 시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저 자본주의 4.0 쓴 사람도 바로 90년대부터 2007년 그때까지를 레이건 대처 그 영향을 받은 그 약 30년을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 신자유주의는 이 두 사람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경제 정책을 올바르게 펴서 시장 경제로 끌어옴으로 해서 이를테면 세계가 잘 살게 된 거고,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거 시장 경제라는 게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빈익빈 부익부 소득 양극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렇게 알찬 거예요. 제가 얘기가 아까 영국 보수당은 불평등을 지지한다. 오늘 신문 보니까 노벨 경제학상 디팅주 빈곤으로부터 탈출 그걸 여러 차례 읽다 많이 읽었는데 읽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불평등을 지지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서 박지한 교수님 말씀과 같이 저도 보수당을 지지합니다만은 보수주의를 지지합니다만은 대단히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참 좋은 오늘 토론이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